진짜 집을 사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전세를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전세를 사시는 순간 매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과열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으신데, 주담대라든가 이런 가계대출의 여건은 내년은 더 타이트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가 안정도 안 됐고 현금으로 안정도 안 됐다면 주식은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최후의 보루는 남겨놔라. 부동산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한 2달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진단 부탁드릴게요. 일단 부동산은 627 이후에는 수요 억제 정책이 좀 작동을 하면서 시장이 다소 위축 장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위축 장세에 진입을 했지만 수요를 단기에 인위적으로 꺾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단기 수요 기저에 있었던 구조적인 소위 서울 강세, 그리고 구조적인 비서울 약세, 이거를 극복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은 과거와 동일한 방향이 나오는 거고요. 서울 5분위, 4분위 주택으로 대표되는 가장 비싸 보이고 피크아웃 시대에도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자산에 최선을 다해서 한국 머니무브를 하겠다, 이런 게 지방에서부터 이제 소득자들 대상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회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거를 소위 그 피크아웃 부동산 마켓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울만 오르고 지방 빠지는 마켓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은 전세를 좀 추천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 전세 같은 그런 목돈을 집에 넣어서 자기 생활비로 쓰시는 거는 그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세를 대출로 일으킨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지 않고서는 그 돈을 받을 거라는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세 사고로부터의 리스크를 일단 해지하려면 전세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전세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월세 전세 매매라는 거는 이거는 20년 전 그 구조이고, 집을 사시려면 월세 살고 있어야 돼요. 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돈을 떠나야 되거든요. 보통 전세 사시는 분들이 본인 전세 만기 때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데요. 자산은 자기 사이클에 맞춰서 사는 것이 원래는 맞지만은, 부동산이라는 그런 사이클에 내가 맞추는 소위 의일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내 전세 만기 26년 1월인데 26년 1월에 시장 내려갈까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늘. 시장 사이클에 선생님의 저기 전세 만기를, 임대차 만기를 맞춰라. 26년 1월에 뭐 시장이 알아서 뭐 굽혀준답니까? 이거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분이 집을 살 생각이 있다면은 자기가 월세 거래를 하면서 어쨌든 2+2년 안에 살겠다는 그런 태도라면은, 마켓이 위축됐을 때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기회를 보다가. 그리고 월세는 월세 임차인 구하기도 쉬운 것이 보증금 자체가 작고, 그리고 임대인 역시 그 보증금을 돌려줄 정도의 캐시플로는 있고, 전세는 못 돌려주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행적으로도 훨씬 쉽게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집을 사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전세를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전세를 사시는 순간 매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8월에도 연금 2.5%로 동결을 했거든요. 네. 금리로 이제 집값을 뭐 잡을 수는 없지만 동시에 상승세를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좀 밝혔는데요. 네. 이 발언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 발언이 어떻게 나온 맥락인지 알고는 있지만, 제가 2020년 이후부터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금리와 주택 가격이 정역관계가 있어가지고 금리로 집값이 잡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그렇게 올릴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근데 지금 진짜 올릴 상황이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는 아마 한 번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고, 올해 보세요. 올해 실질 0.9에다가 물가 2%니까 명목 2.9%예요. 근데 내년에는 물가 1.8에 성장률 1.6이면 3.4% 되거든요. 물가가 1.6으로 내려 3.2%, 올해보다 더 좋아지는데 여기서 금리를 막 두세 번 내린다? 이건 소설이고, 아마 한 번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연준이 9월 내리면은 뭐 이제 10월에 내리든가 이런 형식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한은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내려가지고 불지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못 내릴 거거든요. 그렇게 연속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당연한 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과열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627 대책으로 대표되는 게 현 정부의 기조는 수요 억제 기조이고, 수요 억제 기조의 코어는 단기적인 대출 규제도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대출 구조의 변경도 있는 거고, 현재 은행의 주담대 위험률이 소위 15%밖에 안 되는데 산업대출은 50%가 넘고요. 주담대 위험률을 25%로 높이고 산업대출 위험률은 30%로 낮추고 하게 되면은 그 결국 은행의 신용창출은 산업대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담대라든가 이런 가계대출의 여건은 내년은 더 타이트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인수위 없이 새로 정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예산도 다 작년에 세팅했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 거지만 내년 예산 다 새 정부가 짰고, 새 정부가 짠 예산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뭘 할 건데 가계대출 열어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정명 대통령 후보 네. 시절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에 좀 직접 참여를 하셨고 네. 또 이 책에도 그 내용을 좀 담으셨잖아요. 네. 당시 체감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간담회 때 앞뒤로 나왔던 말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되면은 주식시장 좋아지겠다는 생각은 했고, 확실히 시장이 5월, 6월부터 그걸 반응을 해가지고 주식이 5, 6월에 국내 증시도 크게 랠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소위 이재명 효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새 정부의 기조는 전반적으로는 생산적 금융 기조고, 자산에서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이고, 주식은 생산적 금융과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식시장의 금융시장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 걸쳐서는 이제 구조를 이끌어 나갈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여러 차원의 개혁은 이제 항상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 결국 개혁하려는 의지와 주체의 힘이랑 저항하려는 의지와 주체의 힘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개혁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믿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지만은 개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다시 현 상태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횡보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엄청 커졌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하시는 분이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의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되게 진짜 하는 거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막 벌써 물음표를 때리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정권 초기고 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중심의 이 자산 선호가 워낙 강한데 네. 이게 정부의 기조로 약간 주식으로 자산이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어떤 속도로 어떤 강도로 하냐가 중요한 거여 가지고요.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면 뭐 용산에 갑자기 이제 시원하게 원전 내기 짓자. 그다음 뭐 대치동 앞에 세택 다 헐고 거기도 뭐 시원하게 뭐 원전 짓자. 이러면은 가격 조정이 이제 한 방에 일어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뭐 한강이나 매립할까요? 하면서 한강 매립했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들 다 빠지면은 그럼 다시 철거하자. 사실 상상할 수 있는 뭘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터프한 방식은 안 쓰고, 그럼 어떻게 하면 현 상태에 큰 피해가 안 가면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까를 막 고민하다 보니까 소위 개혁 의지가 약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여러 의구심들이 어쨌든 연착륙을 하려 하면 할수록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터프하게 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그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올해 어떤 뭐가 개혁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내년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내년 한번 보면서 어떻게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추가 공급 대책은 이제 나오겠지만 공급 대책 말고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요 대책이 더 나올지, 제도 개선 나올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9월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으니까 혹시 627 규제 이후에 어떤 또 추가 정책이 좀 나올까요? 627은 수요 대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은 수순에 맞고요. 그리고 공급 대책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공급이라는 게 이 공급이란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 공급이랑 주택 공급이 있죠.
토지 공급은 원래는 LH가 하는데 LH가 토지 공급을 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이거를 택조법 체제라고 하는데 전두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두환 정부에서처럼 강제로 수용을 하고 민간에 갖고 있는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하고 수용한 그 땅에는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는 굉장히 터프한 이제 수용 시스템이고 이걸 위해서 LH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공사가. 근데 그 시대가 2000년대가 되면서 택지 공급에서도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민간이 택지 공급을 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들을 민간들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공공 택지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지구를 지으면서 주거복지 택지 공급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스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2022년 그런 부동산 위기를 거치면서 민간 도시개발 시행 사업자들도 다 죽어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도로 남은 거는 LH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땅 주인 기준으로 보면은 민간과 공공으로 되게 쉽게 나누는데 공공도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도 예를 들면은 요즘에 행안부 뭐 청사 위에 뭘 짓겠다고 다 행안부 자산입니다. 국토부 게 아닙니다. 그럼 국토부가 행안부랑 교류해서 그런 거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하겠다. 그거 국방부 자산입니다. 국방부 자산인데 그거 넘어오는 건데 그래서 그 기재부의 자산관리 공사 통해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대책 나오기 바로 한 3주 전에 기재부 장관도 공급대책 냈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관리 공사도 공급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낸 거고요. 제가 행안부 장관이면은 행안부도 공급됩니다. 저희 청사들 행정자산 시원하게 다 일반 자산 바꿔가지고 리노베이션 해주십시오. 용적률 800% 1200% 때려가지고 이게 또 다 되고 또 경찰 소방 이런 자산들이 산더미 같이 있어서 이런 공급이 범정부적인 공급으로 일단 한번 승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씬에서는 국토부는 꼴랑 뭐 있냐면은 그냥 LH가 만든 땅 있는 거예요. LH가 만든 땅 있는 거고. 근데 시행사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한 공급을 총괄하는 어떤 기능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담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택 공급인데 주택 공급도 똑같습니다. 주택 공급도 결국 민간 시행사거나 아니면 공공 시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 시행사들이 실제로 시행 사업을 하시는 시행사들은 22년, 24년 PF 대위기 때 대부분 다 시장에서 도태됐고요. 남아있는 민간 시행사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라는 법인밖에 없고 조합 사업은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은 조합은 자기네 물건 하느라 바쁘지 제3자 거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럼 국토부가 내가 시행사를 만들어서 할게 라고 한 게 그 프로젝트 리츠 같은 거고요.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거니까 민간 땅도 나한테 줘라 해가지고 본인이 시행사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체제에서 민영화 체제로 갔다가 다시 완전 정부 토지 공급, 정부 주택 공급의 대시대로 이제 급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규모를 도대체 얼마나 하겠다는 건지가 이번 공급 정책의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얼마나 소위 저렴주택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싼 집을 공급하냐, 얼마나 많이 공급하냐,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하냐, 그리고 범부처 복합적인 정책이 나올 거냐를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미 시장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는 큰 기대는 없어 보여요. 컨센서스가 낮습니다. 얼마 좋습니까? 컨센서스 비트하기가 되게 쉬운 상황인데 너가 뭘 내봐야 뭐 3기 신도시 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더 있어요? 라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럴 때 공급 정책 한번 잘 낸다면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건데 어쨌든 공급 정책이 나오면 그 위에 또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다시 제도 개선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특히 정책 기능을 금융부처가 내고 있는데 LTV, DSR, 그 다음에 DSR 미적용되는 대출 제도에 대한 이 제일 큰 게 전세 대출이랑 집단 대출이죠. 집단 대출과 전세 대출이 개인 DSR을 전부 우회하는 수단이고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넣을 건지 그러니까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짚어주신 것 같긴 한데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더 여쭤볼게요. 장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전 단기적으로는 그냥 위축 장세가 이어지지만 구조적으로는 피크아웃
장세이기 때문에 서울 5분위, 4분위, 경기도 5분위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뜨문뜨문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은 그냥 경기 따라가는 건데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하락하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올해 잠재 2.9%고 내년이 3%가 넘어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간은 부동산 시장의 큰 위기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35년부터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모기지 30년을 일으키면은 이제 35년 이후에도 20년이 남아 있고 하니까 결국 일본도 이런 것 때문에 다 그 은행들이 개인 집들을 다 은행이 수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부채를 집에 지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현금 흐름 확보하는 형식으로 포트폴리오 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시장이 대전환되는 시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이제 네. 각각의 경우에 각각 어떤 재테크 전략을 가져가는 게 다주택자는 현명할까요? 서둘러 집 팔아서 이제 한 주택으로 그리고 나머지 돈을 현금 흐름으로 그 돌리는 그런 이제 달러 자산으로 돌리는 그런 엣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냥 그리고 본인이 자기 소득에 맞는 그런 집을 사고 그 이후에 이런 현금 흐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집이라는 게 결국 자산 시장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상승 하락이 존재하거든요. 집이라는 게 만고 우상향이 아니라 이제 얼마인지 상승 하락이 존재하는 자산인데 집 사서 문제되는 경우는 하락에 못 버텨서 털리는 경우가 되는 건데 자기가 그래서 그런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좀 감내가 가능한 타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해석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오를 것 같으니까 등 떠밀려 가지고 그냥 누가 사라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게 있으면 주거 안정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미 집은 많이 지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하시겠지만 많이 지어졌고 우리 주택 수요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과거랑 다른 임대차 시장의 변화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이 말이 되게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집은 많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집을 사면 돈을 벌지 않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집을 사면은 그 대출이자 갚느라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은 나중에 그게 환산해서 한 번에 들어오지만은 그러니까 사는 거긴 맞지만 근데 막상 그런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좀 잘못 운용하게 되면은 돈이 진짜 안 모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집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정말로 그렇게 현금 흐름을 어마어마하게 아껴가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할 건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저만 해도 2020년에 제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 주거에 대한 그런 불안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을 처분하고 나서 그 주거 이전의 자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물론 집이 없다는 부분에서 생기는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해요. 2년, 4년 단위 임대차 이사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불편함이고 그 정도는 어차피 집 생겨도 그런 불편함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그건 기분이에요. 기분이고 그리고 주택이 있다고 주거 불안이 사라지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한 곳에서 영원히 살기가 어려워요. 거길 산 다음에 또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나 아니면 다른 거 하는 과정에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을 영원히 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냥 집을 사실 때 임차가 잘 나가는 가구를 이제 좀 소형 가구를 사시고 자기도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살다가 본인이 또 어디 나가 살아야 되면은 거기 나가 살고 여기 임차 돌리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집을 사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가서 누구한테 임차 줘야 되는데 임차가 잘 나갈 상황인가 아니면은 진짜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소위 전국에 몇 개소를 빼면은 어차피 다 이사 다녀야 되거든요. 다 이사 다녀야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가 집 사는 게 뭐 여기 20년 평생 살 생각으로 집 사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 거고 그냥 그래 여기 잠깐 살다가 또 이사 갈 건데 그냥 매매해가지고 좀 더 장기간 그냥 갔다 돌아올 생각으로 살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몇 년 살다가 또 나가고 딴 데 옮기다가 할 건지 약간 마음 열어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상위 20% 주택이 아니라면 처분 후에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명목 성장률만큼 부동산이 명목으로는 올라가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다른 자산을 이제 달러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연 2%는 환약세의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은 해외 자산을 갖고 있고 해외 자산이 명목으로 6, 8% 올라가면은 국내 자산 대비해서는 너무나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서울 5분위나 경기 5분위 같은 그런 주택들의 초과 상승이 존재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 유동성을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격 변동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소위 위험한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위험 끝에 엄청 큰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들이 따라하기가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본인이 멀쩡한 집을 막 판강제로 막 팔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연금 현금 흐름을 세팅해 두면은 그다음 위험 자산 투자가 더 잘 돼요. 근데 또 자가 주택이 있고 주거 안정이 되면은 또 주식이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자가 안정도 안 됐고 현금 흐름 안정도 안 됐다면 주식은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성격도 알아야 되고 자기 재무 상태, 자기 자산 구축 상태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떤 동일한 팁은 많지 않은데 아까 결국 버핏이 말한 제일 좋은 팁 돈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잃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의식해서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는 여유에서 나오고 여유는 현금 흐름에서 나오고 현금 흐름의 그 불안은 모든 불안은 은퇴 이후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내가 미세한 금액을 지금부터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되는 거라 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뭐 본인이 바이낸스에서 선물 코인 뭐 50배짜리 하시든 뭐 20배짜리 하시든 아니면 주식 시원하게 뭐 양자 컴퓨터를 하시든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지만 최후의 보루는 남겨놔라. 그리고 그 세팅을 하는데 이제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노후 자산 전략까지 재테크 방향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추천을 통해서 책 10권 드리는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